이와 줄거리. 3년간의 상중에 한 집에서 살게 된 첫째와 둘째. 너무도 다른 그들의 아내들은 사사건건 시비가 붙고 집안에서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결국 집을 분리해 사용하기로 하지만 형제들은 더욱 의기투합한다. 한편 집을 떠나 남쪽 지방에서 활동하는 반란군에 들어간 왕사는 일찍이 용맹한 인물로 주목받아 희고 긴 치아를 가졌다는 의미의 왕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왕후는 자신이 따랐던 노장군이 향락에 젖어 타락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뜻맞는 100여 명의 군사들과 독립해 군벌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품고 있다. 그는 형들과 담판을 벌여 자신의 땅을 판 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 군자금으로 본격적인 독립을 위한 준비를 한다. 그리하여 믿을 수 있는 측근이 필요한 그는 형들에게 장성한 조카들을 자신에게 보내줄 것을 부탁한다. (7) 떠나기 전날 왕얼은 형에게 말했다. 형님, 둘째 조카는 떠날 준비가 다 됐습니까? 우리 애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내일 새벽에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남쪽 도시에 있는 동생에게 그 애들의 운명을 맡기는 게지요. 그날 왕따는 한가한 둘째 아들을 불렀다. 그리고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의 사람 됨됨과 그가 운명 지어진 과업을 잘 감당해 나갈 것인가를 보아둘 속셈에서였다. 불려온 둘째는 그의 아버지 앞에 와서 무슨 말인지 기다렸다. 그는 키가 작았다. 연약하고 섬세하게 생겼으나 예쁘장하게 생긴 것도 아니었다. 대단히 옹졸하고 겉보였다. 손은 언제 보나 떨고 있었고 손바닥은 항상 땀에 젖어 있었다. 지금 그는 아버지 앞에 서서도 무의식 중에 떨리는 양 손을 빗고 왔고 고개는 수그리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자주 곁눈질로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왕따는 잠시 동안 물끄러미 아들을 바라보았다.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서 이렇게 그와 단둘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잠시 생각하고 있던 왕따는 갑자기 입을 열었다. 너와 내 형과 바뀌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 형이 너보다는 장군되기에 적당한 체격인데 너는 약해 보인다. 제대로 말을 탈는지도 염려스럽다. 이 말을 들은 둘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와들와들 떠는 손으로 깍지를 끼고 아버지에게 애원했다. 아버지, 저는 군인이 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싫어요. 저는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학자가 되려고 했어요. 아버지, 제발 저를 아버지 어머니 곁에 있게 해주세요. 학교엔 안 가도 좋아요. 혼자 힘껏 공부하겠어요. 군인으로 보내지만 않으신다면 저는 어떤 일로서도 아버지를 괴롭히지 않겠어요. 왕따는 이 시간까지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고 맹세라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새 말이 새어나갔다. 사실인즉 그는 비밀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었다. 무엇이든지 생각하거나 혹은 비밀리 계획을 하거나 하면 그는 곧 의기양양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숨을 쉬거나 또 무슨 말을 하다 말거나 또는 이상한 얼굴 표정을 지어 그 태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남들이 짐작해버리는 것이었다. 이번 일도 결코 남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단언한 것이었지만 그는 이미 맏아들에게 말했고 밤에 그의 첩에게 말했고 또 마지막으로 그의 아내에게도 말했던 것이다. 아내에게 이야기한 것은 그녀의 동의를 얻기 위해 부득이한 일이었다. 대단히 교묘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의 아내는 둘째 아들이 곧 장군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속마음으로는 남편이 군인감이 못 되는 것과 같이 둘째 아들도 군인감이 못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쾌히 찬성했다. 맏아들은 등신같이 보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체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영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잘 알고 있는 젊은이였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부터 동생을 붙들고 그를 괴롭히고 또 조롱했다. 너는 저 무서운 우리 삼촌을 따라다니는 졸병이 된단 말이다. 이 둘째 아들은 닭 잡는 것만 보아도 구역질을 하고 달아나는 사나이였다. 위가 약해서 고기도 거의 먹지 못하기 때문에 형의 그런 말을 듣자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정신없이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형의 말을 반신반의하고 근심이 되어서 밤에는 잠이 오지 않고 낮에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를 때까지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다가 실제로 아버지에게 불려 그 말을 듣자 그는 황급히 아버지에게 애원했던 것이다. 그런데 왕따는 둘째 아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것을 보자 노기가 치밀었다. 그는 자기가 강자의 입장에 있는 것을 알 때에는 큰 소리를 치고 신경질을 낼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이번에도 그는 타일을 깐 마룻바닥을 구르면서 호령했다. 너는 가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쳐서 된단 말이냐. 너의 사촌도 가는 거야. 너는 마땅히 기뻐해야 할 거야.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좋은 기회가 있었더라면 그야말로 나는 기뻐서 날뛰었을 게다. 하지만 나에겐 그런 기회가 없었어. 나도 젊었을 때 남쪽에 보내진 일이 있지만 이런 좋은 기회를 얻어가지고 간 것은 아니었다. 또 그리고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지도 못했다. 너의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의 할아버지가 돌아오라고 해서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돌아왔던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조금도 거역할 생각은 없었어. 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삼촌의 덕분으로 출세할 기회를 얻어본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왕따는 갑자기 탄식을 했다. 자신이 젊었을 시절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었던들 지금쯤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되었으랴. 그는 장군이 되어 금태가 번쩍이는 군복을 입고 큰 군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는 거대한 체격을 가졌기 때문에 장군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탄식을 하고 이 옹졸한 둘째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나도 너보다 훨씬 쓸모가 있는 아이를 내 숙부에게 보내고 싶다. 그러나 내 형은 맞이니까 이 집을 떠날 수 없고 내 동생은 꼽추니까 갈 수 없고 제일 큰 놈은 아직 어리니 너밖에 갈 아이가 없단 말이다. 아무리 울어도 할 수 없어. 너는 가야 하니까. 이렇게 말해버린 그는 그 이상 둘째 아들이 애원하는 꼴을 보기 싫어 벌떡 일어나서 방에서 나가버렸다. 그러나 왕월의 장남은 그런 청년이 아니었다. 폭 유쾌하고 떠들어대기 좋아하는 성질이었다. 3살 때 천연두를 알았다. 그의 어머니는 그 예방책으로 환자의 헌대딱지를 떼어다가 그의 콧구멍에 넣어주었는데 그것은 너무 심한 환자의 것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병이 나서 여태까지도 얼굴 전체가 얼었다. 사람들은 모두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양친까지 곰보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왕월은 그 아들을 불러서 일렀다. 내일 아침 나와 함께 남방에 갈 터이니 너의 군인 아저씨에게 너를 데려다 주겠다. 이 말을 듣자 그의 곰보 아들은 기뻐서 날뛰었다. 그는 항상 신기한 것을 구경한다거나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럴 때 부엌문 앞에서 풍로에 불을 지피고 있던 그의 어머니는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엿듣고 깜짝 놀라 소리 질렀다. 돈이 들 텐데 남방엔 못하러 간다는 거야. 그래서 왕월은 처음으로 아내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흥분했으나 그녀의 눈은 옆에서 닭고기를 장만하는 종이 간장이나 혹은 소갈을 훔칠까봐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귀 속에 들어온 말은 마지막에 몇 마디 뿐이었다. 그리고 그 말은 이러했다. 그것은 모험이긴 해. 동생이 우리 애를 출세시켜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나도 알 수 없어. 하지만 다 큰 애는 이 애뿐이고 또 장사는 다른 애들에게 시킬 수 있으니까 이 애를 보내도록 하자고. 형님도 아들을 하나 보내기로 했어. 이 마지막 말을 듣고 그의 아내는 즉석에서 마음을 정했다. 그래요. 그 집 아이를 보내서 출세를 시킨다면 우리 애도 보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 집 형님이 자기 아들이 훌륭한 군인이 됐다고 자랑하는 꼴을 어떻게 보겠어요. 더구나 우리 애도 이젠 몸집이 크고 장난이 심하니 무엇을 시켜보는 것이 좋겠어요. 당신 말 맞다나 장산일은 다른 애들한테 시켜도 될 테니까. 그 이튿날 왕월은 각각 갈아입을 옷을 가진 두 젊은이를 데리고 길을 떠났다. 왕따의 둘째 아들은 돼지 가죽을 씌운 괴짝 속에 옷을 넣어 종에게 들고 가게 했다. 그는 너무 울어서 눈이 새빨개져 있으면서도 결벽한 성질이어서 그 괴짝이 아래 위가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해 들어다주고 있는 종에게 주의를 시키느라고 지체했다. 그 속에 책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구겨질까 걱정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왕월의 장남은 책은 하나도 갖지 않았다.
갈아입을 옷들만을 몇 벌 무명보자기에 싸서 자기 손으로 들었다. 그리고 뛰어갈 듯이 걸으면서 무엇을 봐도 신나는 듯이 소리를 질렀다. 맑게 갠 봄날이라서 거리에는 밭에서 새로 난 채소를 파는 농민들이 와글거리면서 사고 팔기에 바빴다. 왕월의 아들에게는 이날은 좋은 해의 유쾌한 날이었다. 처음으로 여행하는 것이고 아침에는 그의 어머니가 그가 특히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었기 때문에 많이 먹었다. 그래서 대단히 기분이 즐거웠던 것이다. 왕따의 아들은 잠자코 머리를 숙이고 천천히 단정하게 따라갔다. 그리고 그의 사촌을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핏기 없는 입술이 타는지 노상 혓바닥으로 축이었다. 이렇게 두 젊은이를 데리고 가면서 왕월은 자신의 일에 정신이 팔렸다. 그는 원래 아이들에게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얼마 안 가서 성내 북쪽에 있는 정거장까지 온 그는 차표를 사고 그들은 기차를 탔다. 그때 왕따 아들은 극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의 숙부가 가장 차비가 헐한 3등석을 샀기 때문에 그도 하배들과 같은 착간에 들어가게 됐던 까닭이다. 그 하배들은 마늘 냄새를 풍기고 빨지 않은 무명옷에서 가난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푸른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그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숙부가 속으로 꾸지람할까봐 두려워서 아무런 불평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는 그의 괴짝을 곁에 앉은 농부와의 사이에 놓았다. 그리고 정거장에서 돌아가는 그의 종을 슬픈 얼굴로 바라보았다. 그래도 그는 숙부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 왕월과 그의 장남은 이런 가난뱅이 하배들 사이에 끼어 앉아 있어도 그들보다 별로 나아 보이지 않았다. 왕월은 남쪽에 가서 동생에게 지나치게 부자라는 인상을 주게 되면 좋지 않을 것이므로 그는 이날 아침 일어났을 때 무명옷을 택해 입었던 것이다. 그의 아들은 비단옷이라고는 아직 없었다. 키가 자라도 입을 수 있도록 그의 아내가 촘촘히 누빈 질긴 무명옷을 입혔다. 왕월은 조카를 보고 그 음침한 어조로 말했다. 그처럼 좋은 옷을 입고 온종일 여행하는 것은 좋지 않아. 그 비단 옷을랑 벗어서 괴짝에 개켜 넣어두고 속옷만 입고 앉아있는 편이 좋아. 좋은 옷은 아껴둬라. 그러자 그의 조카는 불평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이 괴짝 안에 더 좋은 옷이 있는데요. 이것은 매일 집에서 입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숙부의 말을 거스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하라는 대로 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이날 온종일 기차로 여행했다. 왕월은 차창으로 논밭과 도시를 내다보았다. 그리고 그가 보는 것을 일일이 값으로 따져보았다. 그의 아들은 새로운 것을 볼 때마다 탄성을 질렀다. 그리고 기차가 설 때마다 행상들이 목판에 넣어 들고 다니는 과자를 먹고 싶어 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사주지 않았다. 왕따 아들은 기차가 너무 빨리 달려서 두려워했고 멀미가 나서 창백해진 얼굴을 괴짝에 기대고 온종일 아무 말도 없었다. 음식을 주어도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기차에서 내려서 역시 혼잡을 이루고 있는 조그마한 기선으로 바꿔 타고 이틀 동안 강을 따라 내려갔다. 그리하여 그 배는 마침내 동생이 있다는 도시에 도달하였다. 기선에서 내려 상륙하자 왕월은 두 채의 인력거를 불러 한 채에는 두 젊은이를 또 한 채에는 자신이 탔다. 둘을 태운 인력거꾼은 차사슬 두 사람 몫을 더 받으려 했으나 왕월은 그 애들은 아직 어른이 못 됐고 게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한 아이는 몸이 가늘고 또 보다시피 배멀미 때문에 토하기만 하고 먹지 못해서 보통 때보다도 가벼우니 어른 한 사람 상만 내면 된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인력거꾼도 듣지 않았으므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결국 차삭을 조금 더 치르기로 했지만 물론 두 사람 몫보다는 훨씬 싼 값을 내기로 했다. 인력거는 왕월이 일러준 장소에 왔다. 왕월은 주머니에서 동생의 편지를 끄집어내어 그 주소와 성명이 문 앞에 붙어있는 문패와 맞는가를 따진 다음 인력거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는 두 젊은이에게도 내리게 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인력거 값을 깎기 시작했다. 인력거꾼들이 말한 것보다 거리가 가까웠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그는 처음에 약속한 차비보다 깎아서 지불했다. 그리고 그는 왕따 아들의 괴짝 한쪽을 들게 한 다음 걸어서 성문에 들어가려고 했다.
성문 양쪽에는 돌사자가 서 있었다. 그런데 그 돌사자 곁에 입조병이 서 있다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누구야? 이 문을 제 맘대로 들어갈 수 있는 줄 아나. 입조병은 들었던 소총을 내려 총뿌리로 땅 위에 돌을 탁 쳤다. 그의 얼굴이 무섭게 생기고 또 그 태도가 난폭했기 때문에 세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주춤하고 말을 멈추었다. 왕따 아들은 벌써 벌벌 떨었다. 곰보도 정신을 바짝 차렸다. 그는 여태까지 이렇게 가까이에서 소총을 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왕얼은 황급히 동생한테서 받은 편지를 꺼내 보이면서 말했다. 우리는 이 편지에 쓰여 있는 이 세 사람이 올시다. 이것이 증거요. 그러나 그 입조병은 그를 몰랐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서 다른 병정을 불렀다. 다른 병정은 와서 세 사람을 아래 위로 훑어보고 또 전후 사정을 들은 다음 그 편지를 받았다. 그러나 그도 역시 그를 모르는지 그 편지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오랜 후에야 돌아와서 엄지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대장님의 친척되는 사람들이니 들여보내라신다. 그리하여 왕을 일행은 궤짝을 다시 들고 성문을 들어갔다. 총을 든 입조병은 그래도 의심스러운지 통과시켜주기 싫은 얼굴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길을 인도해주는 다른 병정을 따라 연화문 채가량의 영사관을 지나갔다. 어디나 할 일 없는 병종들이 와글거렸다. 무엇을 먹고 있는 병졸도 있고 마시는 자도 있는가 하면 양지 쪽에서 옷을 헤쳐놓고 앉아서 이를 잡고 있는 병졸도 있었다. 어떤 병졸은 코를 골면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제일 안쪽에 있는 영사관의 가운데 방에 왕후가 있었다. 그는 외국산의 거친 천으로 지은 군복을 입고 탁자 옆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겉조골이 가슴에는 기호가 있는 노단추가 달려 있었다. 그는 형의 일행을 대하자 곧 의자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가까이 있는 부하 병졸들에게 술과 안주를 가져오라 소리 질렀다. 왕얼도 답례를 하고 두 젊은이에게도 절을 시켰다. 그리고는 노소의 순서에 따라 자리를 잡았다. 왕얼이 제일 상석에 앉고 그 다음 자리에 왕후가 앉고 두 청년이 양쪽 아랫자리에 앉았다. 곧 술과 안주가 나왔다. 시중 드는 병정이 술을 따르고 있는 동안 왕후는 두 조카를 번갈아 보고 갑자기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얼굴이 빨간 놈은 몸이 튼튼해 보이나 곰보 속에 무슨 지혜가 들었을까? 어디 광대 같은데 형님, 그렇진 않겠지요. 실없이 웃는 녀석은 나는 실소. 작은 형님의 아인가요? 제 어머니 모습이 있어. 또 한 놈은... 원 큰형님은 좀 더 나은 애는 없었던가요? 왕후가 이렇게 말하자 처음부터 새파랗게 질려있던 젊은이는 그의 얼굴을 더욱더 수그렸다. 그의 윗입술에는 식은땀이 서렸다. 그것을 슬금슬금 닦았으나 눈은 연방 아래만 보고 있었다. 그러나 왕후는 그 무섭게 생긴 검은 눈으로 두 조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좀처럼 기죽지 않는 곰보 청년도 눈둘 곳을 몰라 눈동자를 이리저리 돌리기도 하고 발을 움찔거리기도 하고 손톱을 이빨로 뜯기도 했다. 그때 왕얼은 미안해하는 어조로 말했다. 내 말 맞다나 이 애들은 둘 다 그리 신통치 않아. 내가 모처럼 청하는데 어디 쓸만한 애들이 있어야지. 형님의 맏아들은 장차 대를 이을 애니까 올 수 없고 셋째는 곱추란 말이야. 그리고 이 곰보가 내 맏애인데 둘째 놈은 아직 나이가 어려. 그래서 이것들이나 데려왔지. 지금으로서는 얘들보다 나은 아이들은 없으니까. 두 조카를 바라보던 왕후는 그들의 사람 됨됨이를 알자 병졸 한 사람을 시켜 두 청년을 다른 방으로 인도하여 식사를 하게 했다. 그리고 부르기 전에는 이 방에 오지 말라고 일렀다. 병졸이 두 젊은이를 데리고 나갈 때 왕따 아들은 울듯한 표정으로 왕후를 돌아보았다. 왕후는 그가 주저하는 것을 보고 소리를 쳤다. 뭘 우물쭈물하는 거냐? 왕따 아들은 발을 멈추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내 궤짝을 가져가도 좋아요. 그때 왕후는 문 쪽에 돼지 가죽을 씌운 고운 궤짝을 보았다. 그러자 그는 멸시하는 어조로 말했다. 가져가. 그러나 그런 건 소용없을 게다. 비단 옷은 벗어버리고 튼튼한 군복을 입어야 할 테니까.
비단 옷을 입고야 싸움을 할 수 있니? 이 말에 젊은이의 얼굴은 낯빛처럼 변했다. 그리고 한마디도 없이 나가버렸다. 그리하여 형제만이 남았다. 한참 동안 왕후는 잠자코 앉아 있었다. 그는 친절을 위해 말을 꺼내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다. 마침내 왕월이 먼저 입을 열었다.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하니? 저 애들 일이냐? 왕후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 같은 나이가 되면 되게 커다란 자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재미스럽겠지 하고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야 너도 제때 결혼만 했더라면 지금쯤은 큰아이가 있을 것인데. 왕월은 약간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내가 어디 있었는지 우리는 오랫동안 몰랐거든. 아버지도 모르셨기 때문에 너를 장가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낸 게다. 하지만 지금이라면 우리들이 기꺼이 해줄 수 있어. 결혼 비용은 따로 준비해뒀으니까. 그러나 왕후는 단연코 그런 생각을 물리쳤다. 형님은 이상하게 여기실지 모르지만 나는 여자가 도대체 싫습니다. 이상한 일이지만 난 여태까지 여자를 가까이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병졸이 요리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는 말을 끊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식사가 끝난 다음 차가 들어왔다. 왕월은 왕후가 그 많은 돈을 무엇에 쓰려고 하는지 또 그 조카들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물으려고 했다. 그러나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 것인지 허들을 꺼내기 어려웠다. 그래서 그럴듯한 말귀를 생각하고 있던 차에 벼랑간 왕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는 형제니까 서로 마음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형님을 믿습니다. 왕월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동생에게 조용히 말했다. 형이니까 믿어도 좋고 말고.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고 싶으니 먼저 내 계획을 말해주면 좋겠다. 이 말을 들은 왕후는 탁자 앞으로 몸을 내밀고 힘차게 빠른 어조로 나직이 말했다. 그의 호흡은 뜨거운 바람과 같이 왕월의 귀로 들어왔다. 내게는 충실한 부하가 있습니다. 100명 이상이나 돼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노장군에 실증을 내고 있습니다. 나도 실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고향 쪽으로 가고 싶어요. 이따위 남방내기들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내겐 충실한 부하가 있어요. 내가 몰래 명령을 내리면 그들은 오밤중에 나를 따라 이 병사를 탈출합니다. 우리들은 북방의 산중으로 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더 북쪽으로 가서 진을 치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노장군이 소대를 이끌고 거기로 오면 혁명의 전쟁을 할 작정입니다. 그렇지만 노장군은 늙은 데다가 주색에 빠져있기 때문에 출병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뽑은 부하는 노장군의 군대 중에서는 출중한 병정들 뿐입니다. 남방내기들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들 뿐입니다. 왕월은 평화를 좋아하는 조그만 상인이다. 그도 어디선지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만은 알고 있었으나 전날의 혁명군이 그의 아버지 집에서 유숙한 것을 보았을 뿐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는 통 모르고 있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전쟁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곡물값이 오르고 멀면 내린다는 것뿐이었다. 그는 오늘같이 전쟁을 눈앞에 본 적은 없었다. 그것도 그의 동생 되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 아닌가. 그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 조그만 입이 딱 벌어졌다. 그는 나직이 대꾸했다. 나같이 조용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될 수 있단 말이냐. 있고 말고요. 이것입니다. 왕후가 대답하는 귓속말은 새와 새가 부딪히는 소리와 같았다. 나는 돈이 많이 필요해요. 내 돈 전부를 드릴 뿐 아니라 형님 돈도 빌어야겠어요. 내가 독립할 때까지 헐한 이자로 빌고 싶습니다. 왕월은 숨이 막힐 듯이 물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무엇을 믿고? 형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나는 지금 고향 북쪽에 대군을 모아서 넓은 지역을 점령하고 나 자신 군벌을 하나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 대사가 성공하는 날까지 형님의 돈과 또 땅에서 나오는 수입을 나에게 빌려주십시오. 그렇게만 되면 나는 전쟁을 하여 영토를 자꾸 넓혀서 마침내는. 왕후는 말을 끊었다. 먼 장래, 먼 나라가 눈앞에 빤히 보이는 듯이 멀거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왕월은 기다리다 못해 물었다.
마침내는 어떻게 한단 말이냐. 왕후가 가만히 일어섰다. 마침내는 이 나라 전체에서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람이 되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의 나지막한 소리는 고함 소리 같았다. 왕얼은 깜짝 놀라 물었다. 그렇게 되어 어떡하겠단 말이냐. 되고 싶은 대로 되지요. 왕후는 부르짖었다. 그는 그의 무서운 검은 눈썹을 치켜들었다. 그리고 손으로 탁자를 쳤다. 그 소리에 왕얼은 펄쩍 뛰었다. 두 사람은 서로 노려보았다. 그런데 왕얼이 방금 들은 이야기는 그가 듣던 중에서 가장 기괴한 이야기였다. 그는 위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천성이 못 되었다. 그에게 가장 위대한 꿈이란 것은 밤중에 장부책을 들여다보고 그 해에 그가 판 것을 살펴보는 동시에 다음 해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장사를 확장하는 계획을 세우는 정도였다. 그래서 그는 동생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과연 동생은 키도 크고 살결도 검고 이상하게 보였다. 두 눈은 호랑이 눈처럼 불이 켜져 있고 두 눈 위에 검은 눈썹은 깃발처럼 한일자로 그어져 있었다. 동생을 응시하고 있는 동안 왕얼은 동생이 무서운 생각이 났다. 그의 두 눈은 미친 사람의 눈 같았고 그 억센 표정에 왕얼은 압도되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는 헛기침을 하고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된다 해도 나나 우리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단 말이냐. 그리고 내가 돈을 대어준다면 뭘 담보로 삼을 수 있단 말이냐. 왕후는 다시 형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위험 있게 대답했다.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내가 우리 집안을 잊을 성 싶습니까? 자기 형님과 조카들을 모르는 채 할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군벌의 장군이 자기의 일가 친척의 영광을 올리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형님이 왕의 형이 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왕후는 형의 눈을 뚫어지게 보았다. 왕얼은 아직 이런 기괴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는 자기가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출세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지만 내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쨌든 내 것만은 보내주마. 그리고 나도 될 수 있는 대로 융통하마. 적어도 내 것만은 반드시 보내주마. 그때 왕후의 두 눈은 갑자기 빛을 잃었다. 그는 앉아서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형님은 정말 조심성이 많으시군요. 그 말소리가 몹시 냉정했기 때문에 왕얼은 약간 공포를 느꼈다. 그래서 변명조로 말했다. 나는 가족이 있고 어린 것들이 많다. 내 안사람은 아직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더 많이 낳을 거야. 그러니까 그 장래를 생각지 않을 수 없거든. 너는 독신이라서 자기의 딸린 것들이 많으면 어떠한가를 알지 못할 게다. 게다가 양식값이나 의복값이 해마다 올라가고 있으니 말이다. 왕후는 어깨를 으쓱하고 외면을 했다. 그리고 무관심한 태도로 말했다. 정말 난 그런 건 모릅니다. 하지만 내 말을 잘 들어두세요. 매달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형님께 보내겠습니다. 그 사람은 언청이니까 곧 알아보실 geb니다. 그 사람을 보낼 테니 형님은 그가 지낼 수 있을 만큼 돈을 보내주십시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내 토지를 팔아주시오. 나는 매달 은전 1000냥이 필요합니다. 1000냥. 왕얼은 소리를 질렀다. 너무도 놀라서 눈을 등신같이 뜨고 말소리도 이상했다. 어째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든단 말이냐. 100명의 부하를 먹여야 하고 군복과 무기를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하를 더 모아야 하겠는데 총을 빨리 뺏어내지 못하면 총을 사야만 더 모을 수 있습니다. 그는 매우 빠른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 갑자기 노기를 띄우고 말을 이었다. 이것저것 나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그는 다시금 탁자를 치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말을 이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독립해서 어느 지방을 점령해 군벌을 만들 때까지 돈이 필요할 뿐입니다. 점령만 하면 세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나는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후히 갚아드리지요.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도 형님을 잊어버릴 따름입니다. 이 말에 끝을 맺을 때 왕후는 탁자 너머로 그 얼굴을 형의 얼굴에 닿을 만큼 가까이 내밀었다.
왕월은 그 검은 눈썹 밑에 무겁게 번쩍이는 두 눈을 보고 상반신을 뒤로 돌리며 기침을 하고 말했다. 물론 나야 돕고 말고. 우린 형제가 아니냐. 그런데 언제 일을 시작하려는 거냐. 형님은 어느 때쯤 내 땅을 팔 수 있겠습니까? 글쎄, 머지않아 일을 서둘 텐데. 왕월은 동생의 이야기가 너무도 기괴했기 때문에 머리가 흐려져서 천천히 생각하면서 말했다. 그럼 때가 되면 돈이 돌겠군요. 그러니까 모신기 전에 팔 수 있겠죠.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왕월은 이 이상하게 구는 자기 동생 말에 반대할 수 없었다. 그는 동생이 두려웠다. 그가 청하는 대로 어떻게 해줘야 할 것으로 결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급하다면 난 곧 돌아가서 팔도리를 해야겠군. 사람들은 농사 지은 것을 곧 써버리고는 다시금 가난해졌다고 생각해. 그리고 장차 모를 심을 것도 태산같이 생각하는 판국이라 새로 땅을 살 생각은 안 하거든. 그래서 왕월은 곧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는 사나운 병졸들과 무기가 도처에 있는 이 장소를 한시라도 빨리 떠나고 싶었다. 떠나기 전에 그는 데리고 온 아이들이 있는 옆방에 들렀다. 그들은 먹을 것이 놓여있는 칠도 안 한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다. 그 요리는 왕후가 형에게 내놓았던 고기 부스러기였으나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아직도 먹을 만한 것이었다. 왕월의 아들은 그릇을 입에 대고 맛있게 먹고 있었으나 왕따의 아들은 입이 높고 이것보다는 더 좋은 음식을 먹어왔을 뿐더러 남이 먹다 남긴 것을 입에 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밥만 몇술 두고는 고기에는 전혀 손이 가지 않았다. 왕월은 여기에 아이들을 그대로 두고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문득 났다. 특히 자기 아들은 두고 가고 싶지 않았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 모험이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이미 내디딘 일인 만큼 이제 와서 물러갈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젊은이들에게 다만 이렇게 타일렀다. 나는 지금 간다. 너희들에게 한 가지 일러둘 것은 숙부의 명령이면 무엇이든지 잘 들으라는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숙부의 손안에 있는 것인데 숙부는 무섭고 성미가 급하다. 그래서 너희가 말을 잘 안 들으면 참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명령에 복종하고 무엇이든지 하라는 대로 하면 너희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출세하는 거야. 숙부는 천명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그는 획 몸을 돌려 그곳에서 나왔다. 아들을 두고 가는 것이 마음이 언짢았기 때문이다. 그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런 기회는 아이들에게 좀처럼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리고 기회는 매우 좋은 기회야. 내 아들은 줄병이 안 될 게고 일이 제대로 된다면 곧 장교를 시켜줄 테지. 그리고 그는 동생의 일이 잘 되게 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대로 힘쓰리라고 결심했다.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창백한 얼굴을 한 왕따 아들은 왕월이 가는 것을 보자 울었다. 소리를 내면서 엉엉 울었다. 왕월은 발을 빨리 옮겼다. 그러나 그 우는 소리가 그의 뒤를 따르는 듯했다. 그래서 그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돌사자가 서 있는 영문까지 다름치듯이 빨리 걸었다. 8. 만약에 왕릉의 영혼이 먼 나라에 가 있지 않았다면 그로 하여금 그가 누워있는 무덤을 해치고 나올 만큼 이상한 계획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생전에 왕릉이 가장 싫어한 것은 전쟁과 군대였는데 지금 그의 좋은 땅이 전쟁과 군대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매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땅속에서 영영 잠들어 있었고 그의 아들들이 하는 일을 막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와만은 뭐라고 말을 할 것이었으나 그녀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왕따와 왕월은 이와가 죽은 그들의 아버지 편을 들어 땅을 팔아버리는 것을 한사코 반대할 줄로 짐작하고 그들의 계획을 이와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남쪽에 있다 온 왕월은 그의 형 왕따에게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찻집으로 나오게 하여 그곳에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다. 이번에 왕월이 택한 탁자는 그 방 한 모퉁이에 있고 양편 벽에 창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이야기를 엿들을 수 없는 곳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곧 알 수 있게끔 자리 잡았다.
거기서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토막토막 수수께끼 같은 말로 속삭였다. 왕어른 형에게 동생 왕후가 계획하고 있는 대사를 설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왕어른, 남쪽에서 돌아와 평상시와 같은 생활로 돌아가서 생각하니 장군이 된다는 동생의 계획이 꿈같이 불가능한 일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는 왕따는 곧 그 계획이 마음에 들어서 그것은 엄청난 모험이긴 하지만 곧 쉽게 성공할 것만 같았다. 사실인즉 몸만 뚱뚱하고 유치한 생각을 가진 왕따는 눈앞에 벌어지는 왕후의 계획을 듣고 있는 동안 왕의 형이란 높은 지위에 올라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신이 났던 것이다. 그는 학식이 적었고 지혜는 더 적은 데다가 연극을 좋아했다. 그리고 옛날 이야기책에 나오는 영웅들의 생애에 관한 연극을 많이 보았다. 그 천하고 비난한 가정에서 영웅들은 태어났으면서 그 무용과 지모로에서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런 영웅의 친형으로서 자신을 상상하고 무한한 만족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의 두 눈은 흥분에 반짝이며 왕월에게 거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그 동생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늘 말해왔지. 아버지가 그렇게 농사만 가르치는 것을 내가 자꾸 말씀드려서 가정교사를 두고 공부를 시키게 했어. 지주의 아들답게 말이야. 동생도 내 공을 잊지 못할 거야. 내가 아니었다면 그 애는 농사꾼밖에 못했을 것인데. 그는 만족한 양으로 그가 입은 보랏빛 공단 두루마기 위로 커다란 배를 쓰다듬으며 장차 그의 둘째 아들과 그의 가족이 갖게 될 영광과 권세를 생각해 보았다. 그의 동생이 왕이 되면 그 자신도 귀족이 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 그런 것은 그가 소설에서도 읽었고 극장에서도 보았었다. 그러나 왕월은 제정신으로 돌아옴에 따라 동생의 계획이 더욱 의심스러워졌다. 실제로 동생의 그러한 살벌한 계획은 이 평화스러운 도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먼 나라의 일같이 생각되었다. 그리고 왕따가 장래의 권세를 동경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왕월은 일종의 질투를 느꼈고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날에 자기만이 빠지게 된다면 큰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또 이렇게 생각했다. 혹 동생의 계획이 성공할지 모르니 나는 신중히 해야 한다. 10분의 1이라도 성공한다면 대단한 것인데 그가 성공했을 때 그 덕을 보기 위해서는 나도 전혀 손을 끊지 않는 것이 상책일 게다. 그는 소리를 내어 왕따에게 말했다. 글쎄요, 나는 군자금을 대줘야 할 테고 내가 없으면 그 애는 아무것도 못할 거요. 그 애가 독립의 기초를 세울 때까지 자금이 많이 드는 모양인데 그 많은 돈을 내가 어떻게 조달해줘야 할지 생각이 안 납니다. 나는 남들이 부자라고 하지만 큰 부자가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처음 몇 달 동안은 그의 땅을 팔면 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형님 것과 제 땅을 일부 팔아서 보냅시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동생이 성공을 못할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 내가 도와주지. 내가. 왕따는 급하게 말했다. 그는 어떤 사람도 자기 이상으로 왕후에게 원조를 시키고 싶지 않았다. 공통되는 이해관계에 서로 욕심을 낸 형제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왕월은 말했다. 한 번 더 땅을 둘러보러 갑시다. 이번엔 팔도록 해야죠.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땅을 둘러보러 갔으나 이번에도 이화가 마음에 거리 꼈기 때문에 그 토벽집 가까이는 가지 않았다. 그들은 성문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나귀를 제각기 타고 좁은 밭둑길을 따라서 갔다. 젊은 마부는 수없이 채찍질을 하고 소리를 치며 따라왔다. 그들은 이화가 살고 있는 토벽집을 피하기 위해 멀리 북쪽으로 돌아서 갔다. 왕월이 탄 나귀는 재빨리 갔으나 왕따가 탄 나귀는 무거워서 다리를 뒤뚝거렸다. 왕따는 달마다 체중이 늘었다. 그렇게 비대해지다가는 10년 후에는 이 근처에서 구경거리가 될 것이 분명했다. 지금도 4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배가 유난히 나오고 양불은 마치 혹이 달린 것처럼 늘어져 있는 것이다. 그처럼 무거운 몸이라 나귀가 빨리 걷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하루 동안에 그들은 땅을 살 듯한 소작인들을 전부 찾아볼 수가 있었다. 가는 곳마다 왕을은 소작인에게 그들이 소작하고 있는 땅을 사지 않겠느냐고 묻고
또 산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땅값을 치르겠느냐고 일일이 캐물었다. 처음부터 왕후는 그의 유산으로 받을 땅을 팔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게 분배된 땅은 성내에서 가장 먼 곳에 있었고 또 한데 붙은 넓은 땅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소작인이 붙이게 했다. 그 소작인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또 돈도 있는 사람이었다. 본래는 왕릉의 집에 있던 머슴이었으나 그 후 왕릉의 집에 있던 여종을 아내로 들였는데 이 아내는 말이 많은 편이었지만 정직하고 또 몸이 튼튼한 여자라서 아이도 잘 낳고 그녀 자신 일을 놀랄 만큼 열심히 했을 뿐더러 남편에게도 그가 혼자였더라면 도저히 할 수 없었을 만큼 일을 많이 시켰다. 그리고 해마다 왕릉의 토지를 더 빌어서 지금은 많은 머슴을 두기까지 했다. 그래도 그들은 아직도 들에서 부지런히 일했다. 그들은 근검절약하는 부부였기 때문이다. 왕따 형제가 이곳에 왔을 때 왕따는 그 소작인에게 말했다. 우리는 땅이 너무 많기도 하거니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자네가 소작하고 있는 땅이니만큼 자네가 살 생각은 없나? 만약 살 생각이 있다면 팔아도 좋아. 깜짝 놀란 소작이는 그 황소 같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벌어진 입 사이로 이빨을 드러내면서 말하는데 침이 튀어나왔다. 그것은 그가 말할 때의 버릇으로서 그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 돌아가신 영가님이 그렇게 땅을 소중히 여기셨는데 그것을 벌써 파신단 말씀입니까? 저는 꿈에도 그런 생각은 못했는데요. 왕따는 그 두툼한 입을 실룩거리면서 엄숙한 얼굴로 말했다. 아버지가 땅을 소중히 여기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힘에 겨운 큰 짐을 남기고 돌아가셨어. 우리는 아버지가 생전에 두신 두 첩을 먹여 살려야 해. 나이 많은 편은 줄창 좋은 술과 고기를 먹고 게다가 매일같이 노름만 하고 세월을 보내지. 노름도 잘한다면 몰라도 지기만 해. 그런데 땅에서 나오는 수입은 더디고 또 흉년 풍년도 있어서 수입이 일정치 않거든. 우리들 처지로서는 우리 신분에 맞게 상당한 생활을 해야 하는 거야. 아버지가 살았을 적보다 못한 생활을 해서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수치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들의 체면에도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땅의 일부를 팔아서라도 우리의 생활을 유지해야 하거든. 형이 이렇게 늘어놓는 말을 듣고 있는 동안 왕을은 안타까워했고 장기침을 하고 얼굴을 찡그렸다. 형은 정말 등신이 아닌가 싶었다. 어떤 물건이라도 팔고 싶어 하는 눈치를 보이면 반드시 그 값이 떨어지는 것도 모르는 듯 싶었다. 그래서 형의 말이 끝나자마자 급히 입을 열었다. 그런데 이 땅을 사고 싶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아버지가 산 땅은 이 땅에서 제일 좋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으니 말이야. 자네가 살 생각이 없다면 곧 대답을 해주게.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덧니바기 농부는 그가 갈고 있는 그 밭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었고 또 그 땅의 토질은 물론 일항 하나하나 익숙히 알고 있었고 그것이 경사진 모양이라든지 어디에 도랑을 내면 수확을 더 올릴 수 있다는 것까지도 잘 알고 있는 터였다. 그리고 좋은 거름도 많이 주었던 것이다. 그의 집 짐승의 똥과 그의 인부는 물론이고 멀리 성 안에까지 가서 거름을 운반해 왔던 것이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그는 꼭두새벽부터 일어나는 때가 많았다. 지금 그는 그가 이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 운반한 그 코를 찌르는 똥냄새와 그가 이 밭에 들인 노력을 회상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약간 주저하다가 말했다. 이 땅을 제 것으로 만들 생각은 여태까지 해본 일이 없어요. 제 아들 댁에 가서나 팔아주실까 짐작은 해봤지만서도요. 지금 당장 파신다니 제가 살 수 있을런지 생각해봐서 내일 기별하지요. 그런데 값은 얼마나 하실는지요. 형제는 얼굴을 마주 보았다. 왕을은 형이 허락에 부를세라 재빨리 입을 열었다. 적당한 값으로 해야지. 일담보 50냥이면 근사하지. 이것은 확실히 비싼 값이었다. 성 안에서 이렇게 떨어진 곳에 있는 땅의 값으로는 누가 들어도 부당한 값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흥정의 시작인 것이었다. 소작이는 말했다. 저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값으론 살 수 없는데요. 어쨌든 내일 말씀드리지요. 왕따는 돈에 욕심이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값보다 약간 차이가 나도 괜찮을 테지. 왕얼은 힐끔 놓여온 시선을 형에게 던지면서 등신 같은 이야기는 그만해 두라는 듯이 소매 끝을 당겼다. 그들이 떠날 무렵에 덧니바기 농부는 말했다. 잘 생각해서 내일 갚지요. 이렇게 말하는 농부의 속마음은 그의 아내와 의논해서 대답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기 아내와 의논하겠다는 말을 입 밖에 낸다면 체면상 사내답지 못함으로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그날 밤 그는 아내와 의논한 끝에 이튿날 성내에 있는 왕따 형제 집으로 찾아갔다. 여러 가지 땅에 대한 흠을 잡으면서 값을 깎았다. 전날에 황부자의 집이었고 여기저기 좋은 돌이라든가 기와는 옛날의 그것과 변함이 없었지만 황부자 일족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황부자가 몰락했을 때 젊은 왕농이 땅을 사러 와서 이 농부와 같이 열심히 값을 깎은 일이 있었다. 마침내 흥정이 되었다. 그것은 당초에 왕월이 말한 값의 3분의 2밖에 되지 않았다. 그 땅값은 농부에게도 적당한 값으로 생각되었다. 그가 아내와 의논한 결과 그녀는 그 이하로 내릴 수 없다면 이 값이라면 사도 좋다고 그에게 말했던 것이다. 이렇게 결정되자 농부는 말했다. 값을 돈으로 치를 값이오, 곡식으로 할 값이오. 왕을은 재빨리 말했다. 돈과 곡식으로 절반씩 해주면 좋겠어. 곡식으로 반을 주면 그곳으로 장사를 하여 다소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장사를 해서 약간의 이익을 본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며 얼마큼 이익이 있다면 그 수고값은 된다고 왕을은 타산했던 것이다. 그러나 농부는 말했다. 그런 많은 돈이 어디 있어야지요. 지금 돈을 3분의 1, 곡식을 3분의 1 드리고 나머지는 내년에 추수해서 드립지요. 그러자 왕따는 펄쩍 뛰면서 대청바닥을 발로 구르고 눈을 굴려가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내년에 풍년이 들지 흉년이 들지 누가 안단 말이야. 비가 어떻게 내릴지 누가 안단 말이야. 농부는 돈 많은 지주인 이 두 도시인에게 기가 눌렸다. 그는 혀로 덧니를 문지르면서 참을성 있게 말했다. 저희 같은 농사꾼은 하늘이 시키는 대로 할 따름이지요. 마냥 믿지 못하시겠거든 그 땅을 담보로 잡아두셔도 좋습니다. 결국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농부는 약속한 돈을 가져왔다. 그것도 한 번에 가져오지 않고 3번에 갈라서 푸른 보자기에 싸서 허리춤에 넣어가지고 왔다. 그리고 아까운 듯이 허리춤에서 끄집어내고 어디 아픈 사람처럼 괴로운 얼굴을 지으면서 간신히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대단히 슬픈 모양이다. 사실 슬픈 일이기도 했다. 그 돈 가운데는 오랫동안 그의 생애에 여러 해를 소비했고 그의 뼈를 간 노력이 깃들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추수할 때마다 조금씩 땅에 묻어두었던 것을 파내가지고 왔던 것이다.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꾸어왔던 것이다. 모두가 쓰라린 근검절약의 생활 가운데서 빚어낸 것이었다. 그러나 왕따와 왕얼은 돈에만 눈이 쏠렸다. 그들이 영수증에 도장을 찍어주니 농부는 한숨을 짓고 돌아갔다. 그가 떠난 다음 왕따는 경멸하는 어조로 소리 질렀다. 젠장, 농사꾼이란 언제나 할 수 없다느니 하고 짜증을 내지만 저런 작자같이 돈을 번다면 누구든지 농사를 짓겠어. 저 작자는 그렇게 애쓰지는 않았을 거야. 땅에서 이렇게 수입이 있다면 지금부터 나도 소작인들을 더 짜야겠어. 그리고는 왕따는 긴 소매를 걷고 여자 손같이 야들야들한 손을 내밀어 돈을 만지작거렸다. 왕얼은 익숙한 솜씨로 그 돈을 다시 한번 10개씩 세웠다. 왕따는 흥미 없는 양 동생을 바라보았다. 그 돈은 이미 잘 세어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돈을 셈하는 점원에 못지않은 능숙한 솜씨로 그것을 맵시 있게 쌌다. 왕따는 그것이 모두 왕후에게로 가게 된 것을 보고 아까운 눈으로 보고 있다가 마침내 입을 떼었다. 다 보내야 되나? 왕을은 형이 욕심내는 것을 보고는 냉정한 어조로 말했다. 보내야 되고 말고요. 곧 안 보내면 동생의 계획이 실패합니다. 나는 곡식을 곧 팔아서 동생이 사람을 보내오면 곧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할 작정입니다. 그러나 그 곡식을 팔아서 이익을 본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왕따는 상인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눈앞에 그 많은 돈 뭉치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한숨 지을 뿐이었다.
왕월이 돌아간 뒤에 그는 한참 동안이나 의자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마치 도적에게 돈을 빼앗긴 것처럼 우울한 기분이었다.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이화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왕월은 매우 교활했기 때문에 그가 한 일에 대해 한마디도 비치지 않았을 뿐더러 그가 그녀에게 그달의 생활비를 가져다 주러 갔을 때에도 그 일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왕후가 말한 대로 그녀에게 매달 25냥씩 갖다 주었다. 처음으로 그 돈을 받게 되었을 때 그녀는 말했다. 20냥씩 주시기로 되었는데 나머지 5냥은 웬 것이에요. 불쌍한 천치만 아니면 20냥도 나에겐 많아요. 이 5냥의 돈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듣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왕을은 설명해 주었다. 받아두시오. 동생이 자기 돈 중에서 5냥을 떼어주라고 했으니까. 그 말을 들은 이화는 그 가느다란 손을 발발 떨면서 얼른 5냥을 세어서 마치 불에 댈까 두려워하는 듯이 왕월 앞에 내밀었다. 이것은 받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나는 더는 받지 않겠어요. 처음 왕월은 억지로 전했다. 그러나 생각해 본즉 그는 동생의 군자금을 주선하느라고 무한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이었다. 또 여러 가지 심부름도 하고 있지만 그 수고료는 한 푼도 못 받는 것이었다. 게다가 동생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자 그는 이화가 내미는 5냥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조용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도 그럴 법하오. 나이가 위인 연영이 25냥씩 받으니까 그보다는 적게 받아야 하겠지. 동생에게 그렇게 말하리이다. 다음 순간 왕월은 이화의 눈치를 살피고 그녀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왕후의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면 여기에서 살지 않겠다고 하면서 천치를 데리고 성내 집으로 돌아온다면 곤란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화와 천치는 여기에 있어 주어야 모든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었다. 왕월은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다. 또 이화도 특별한 볼일이 없는 한 성내 사람들과 만나지 않았다. 철이 바뀔 때는 왕따가 찾아왔다. 가령 봄이 되면 그는 소작인들에게 종자를 나눠주러 왔다. 그럴 때에는 대단한 사람처럼 자기 손으로 종자를 되지 않고 그가 데리고 온 대리인에게 되게 하는 것이었다. 또 가을 추수 때가 가까워 오면 밭을 한번 둘러보기 위해 나오는 것이었다. 그것은 소작인들이 추수할 때 을의 그 해에 장마가 졌다든가 가뭄이 들었다든가 이러니 저러니 핑계를 대고 수확고를 줄이려 하기 때문에 미리 그의 눈으로 가늠해 보려는 것이었다. 이런 관계로 왕따는 1년에 2서너 번 성내에서 이리로 나오는 것이었다. 그럴 때는 언제나 그는 땀을 흘리고 더위를 못 이겨서 또 힘들여가며 얼굴을 찌푸려서 거북해 보였다. 그래서 이화를 만나도 언제나 퉁명스러운 말투로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이화 편에서는 그를 대하면 공손히 허리를 굽힐 뿐이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입은 열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언제나 주책 없는 얼굴을 하고 여자만 보면 이상한 눈짓을 하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이화는 왕따가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이 예와 다름없는 것으로만 생각했다. 그리고 왕월은 자기 땅과 동생 땅을 관리하고 있는 줄만 믿었다. 아무도 그녀에게서 땅을 팔았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아이들을 대할 때 외에는 어딘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어려운 동떨어진 느낌을 주기 때문에 비록 그녀가 온순하기는 했지만 사람들은 그녀에게 함부로 농담도 걸지 못했다. 그녀에게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최근에 사귄 여승들 뿐이었다. 그 여승들은 그녀의 토벽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버드나무 울로 둘러싸인 벽돌로 지은 한가롭고 고요한 여승의 절에서 살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여승들이 찾아와서 불도를 설교하는 것을 좋아했다. 여승들이 돌아간 뒤에도 그녀는 부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 그녀는 왕릉의 명복을 빌기 위해 불도를 배우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런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화는 왕릉이 남긴 땅을 아들들이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전한 사람은 왕따의 아들인 곱사등이었다. 처음으로 토지의 일부분을 팔던 해의 가을에
왕따가 추수할 밭을 보러 나갈 때 그 곱사등이는 그의 아버지 몰래 멀리서 뒤따라온 일이 있었다. 그 아이는 기묘한 아이로서 이 큰 집에 사는 다른 아이들을 조금도 닮지 않았다. 그가 날 때부터 그의 어머니는 그를 공연히 미워했다. 그 이유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다른 자식들에 비해 혈색이 좋지 못하고 또 귀엽게 생기지 않아서 그런지 혹은 그의 어머니가 아이 낳는데 진저리가 나서 낳기 전부터 싫어했던 탓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태어나던 즉시 유모에게 주어서 길렀다. 그런데 그 유모는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여태까지 젖 먹이던 자기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아이의 눈이 나이에 비해서 꾀가 있어 보이나 젖먹이 아이가 이런 눈을 가진 것은 좋지 못한 징조라고 말했다. 그리고 매우 심술궂어서 젖을 물리면 문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뜰 안에 선 나무 그늘에서 젖을 물리고 있던 유모는 고함을 치며 그 아이를 돌바닥 위에 떨어뜨렸다. 그 소리에 놀라 근처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 그녀는 아이가 젖꼭지를 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슴을 헤쳐 보였다. 젖꼭지에서는 피가 흘렀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병신이 된 것이다. 그의 몸에서 성장할 힘은 전부가 어깨에 혹에 몰려있는 것 같이 보여서 거기만 낙타등 모양으로 높았다. 모두가 그를 곱사등이라고 불렀다. 양친까지도 그렇게 불렀다. 이 아이 외에도 아이들이 있고 이 아이는 그런 병신이기 때문에 양친은 그를 잘 돌보지 않았다. 그에겐 글도 가르치지 않았다. 아무것도 시키지 않은 까닭에 그도 어릴 때부터 남의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숨는 버릇이 생겼다. 그 애들이 그를 지나치게 조롱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 낙타등과 절름거리는 발을 끌면서 멀리 성 밖에 가기도 하고 또 혼자 성 안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이 추수하는 날도 곱사등이는 남몰래 그의 아버지 뒤를 따라서 성 밖에 나왔던 것이다. 소작하는 농가에 가는 날엔 언제나 성을 잘 내는 아버지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에게 보이지 않게 멀리서 뒤를 따라 이 토벽지까지 왔다. 왕따는 그 앞을 그냥 지나가 버렸으나 양지 쪽 대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은 왕눈이 남긴 천치였다. 그녀는 이미 40이 가까워서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고 몸도 상당히 컸으나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붉은 천조각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놀고 있는 것이었다. 곱사등이는 그녀를 처음 보았기 때문에 이상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심술궂은 마음으로 그녀를 조롱하기 시작했고 그 역시 얼굴을 찡그렸다. 그리고 천치의 코 밑에서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내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요란했던지 천치는 깜짝 놀라면서 비명을 질렀다. 왜 그런가 하고 이완은 안에서 황급히 뛰쳐나왔다. 곱사등이는 저는 발을 끌고 대밭에 달려들어 숨어서 조그마한 짐승같이 눈만 반짝이며 내다보았다. 곱사등이를 아는 이환은 조용히 웃는 얼굴로 주머니에서 과자를 끄집어내었다. 때때로 천치가 때를 쓰면 달래기 위해 그녀는 항상 과자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과자를 곱사등이에게 보이자 소녀는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마침내 대밭에서 기어나와 과자를 받아 한 입에 넣었다. 이것을 기회로 이완은 소년을 문 앞에 놓여있는 의자에 앉혔다. 이상스럽게 앉은 소년의 얼굴은 등의 혹 때문에 몹시 작고 또 피곤해 보였다. 그리고 깊숙이 박힌 두 눈은 서글퍼 보였다. 그는 매우 작기 때문에 아이인지 어른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 여인 몸에 손을 얹고 인자하게 말했다. 너는 돌아가신 이 집 영가님의 손자 아니야. 너 같은 손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 소녀는 못마땅한 듯이 등에 얹힌 손을 떼고 고개만 끄덕이면서 일어서 가려고 했다. 그러나 이완은 그를 달래기 위해 또 과자를 주면서 이끌어 앉히고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내 입모습이 할아버지를 닮았어. 할아버진 저 커다란 대추나무 밑에 묻혀있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는 나는 몹시 심심한데 너는 할아버지를 닮은 데가 있으니 자주 놀러와. 응? 이런 다정스러운 말을 그는 처음으로 들었다. 소녀는 어디를 가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다.
부잣집 아들이면서도 언제나 형제들에게서 돌려놓이고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는 것을 아는 종들도 그를 무시하고 밥 같은 것도 맨 나중에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도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습관이 되어 별로 서럽게 여기지도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친절한 대접을 받으니 그는 말할 수 없이 감동해 입을 실룩거리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울기 시작했다. 아주머니, 날 울리지 말아요. 난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이화는 그 굽은 등을 어루만지며 위로했다.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부드러운 손길을 일찍이 경험한 일이 없었다. 그리고 어찌된 셈인지 그는 어느 사이에 울음을 그쳤다. 그러나 이화는 소년을 잠시 동안 불쌍히 보았을 뿐 등이 곧은 다른 건강한 아이와 마찬가지로 상대했다. 그날 이후로 이 소녀는 자주 이 토벽집에 놀러왔다. 그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양치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리하여 날이면 날마다 이 집에 오는 동안 그는 이화에게 깊이 정이 들었다. 또 이화도 소년의 마음을 끄는데 솜씨가 있었다. 그리고 이화는 소년에게 그녀가 천치를 지키는데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다. 여태까지 그 자신 아무 것에도 소용없다고 심술만 부리던 이 소녀는 점점 온순해졌다. 그리고 달이 거듭되는 동안 그 좋지 않던 버릇은 거의 사라졌다. 이 소년이 아니었던들 이화는 땅이 팔리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이다. 또 소년도 어떤 생각에 있어서 그 말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생각나는 대로 무엇이든 이화에게 이야기했다. 이것저것 주워 넘기는 동안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 우리 형님은 아주 높은 군인이 된대요. 얼마 전에 장군이 될 아저씨한테 가서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왕이 되면 형님은 또 장군이 된대요. 엄마가 그렇게 말해요. 이때 이화는 문 앞에 의자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한없이 넓은 들에 시선을 주면서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가 그렇게 훌륭한가?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그녀는 다시 말했다. 아저씨는 군인이 안 되면 좋은데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 그러나 소녀는 뽐내고 싶은 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아저씨는 대장이 되어 용감하고 힘센 사람은 군인이 되는 것이 제일 멋있어요. 아저씨가 높아지면 우리 온 집안이 다 높아진대요. 그래서 매달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는 군대 아저씨가 높아질 때까지 막 돈을 보내요. 매달 언청이가 돈을 가지러 와요. 장차 아저씨가 그것을 갚는데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래요. 그 말을 들은 이화는 마음 한구석에 의욕이 일어났다. 잠시 동안 생각하던 그녀는 별다른 눈치를 베이지 않고 그저 알고 싶은 듯이 물었다. 그렇지만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이 나올까? 작은아버지가 가게돈을 빌려주는 건가? 소녀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듯이 무심코 말했다. 할아버지의 땅을 팔아요. 매일 농부들이 와서 허리춤에서 꾸러미를 꺼내 놓아요. 그게 다 돈이에요. 아버지 방에 책상 위에 별같이 빛나는 돈을 늘어놓는 것을 몇 번이나 받는 거려. 내가 옆에 서서 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죠. 나를 바본 줄 알고. 갑자기 이화가 일어섰기 때문에 소녀는 놀라는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평상시 그녀의 동작은 지극히 조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이화는 억지로 마음을 진정하고 소년에게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각났어. 잠깐 어디 다녀올 테니 저희를 좀 봐줘.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소녀는 이화를 도와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방금 자기가 한 말은 잊어버리고 이화가 옷을 갈아입을 동안 천치의 소매 끝을 잡고 있었다. 이화가 검은 옷을 갈아입고 급히 밭둑길까지 나섰을 때에도 그녀는 소년이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가엾은 모습은 급히 가던 그녀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했고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의 입가에는 슬프고 다정스러운 웃음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급히 발을 옮겼다. 그녀는 그들을 사랑했고 또 그들만을 사랑했지만 그녀의 가슴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지극히 고요한 분노였다. 그녀는 화가 날 때에도 언제나 그것은 고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심히 억세고 줄기찬 것이었다. 그녀는 왕따 형제를 만나서 왕릉이 그들에게 영원히 팔지 말라고 유언한 땅을 어떻게 했는가를 알아낼 때까지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을 것이다. 그녀는 좁은 밭둑길을 빨리 걸었다. 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멀리 들판에 푸른 옷을 입은 농부들이 점점이 허리를 구부리고 일할 뿐이었다. 그것을 본 이화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근래 그녀는 걸핏하면 눈물이 나왔다. 그녀는 왕릉이 이 근처에 밭둑길을 걷는 것을 좋아했음을 상기했다. 그는 이따금 발을 멈추고 흙덩이를 하나 주워서 애착심을 참을 수 없는 듯이 만지작거리기를 잘했었다. 또 항상 자기 땅임을 확인하기 위해 소작을 주어도 한 사람에게 1년 이상을 주지 않았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아들들은 그 땅을 팔려하고 있지 않은가. 왕릉은 죽었다. 그러나 그는 이화에게는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화는 그의 영혼이 이 땅 위를 언제나 배회하고 있는 것으로 믿었고, 따라서 만약에 아들들이 그의 땅을 팔았다면 그의 영혼은 반드시 알 것이라고 생각했다. 밤이나 낮이나 난데없이 부는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칠 때나 혹은 한길에 회오리 바람이 불 때는 보통 사람들은 사람 죽은 귀신이라고 겁을 내지만 그녀는 그런 바람이 불면 일부러 고개를 들고 좋아라고 미소로써 맞는 것이었다. 그것은 왕릉이 그녀에게 아버지와도 같았으며 자기를 종으로 판 아버지보다 더 그립게 생각되는 까닭에 영원히 그런 바람의 형태로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그녀는 밭둑길을 걷고 있었다. 금년도 풍작이었다. 2년째 기근이라고는 없었고 풍년이 들고 있었다. 어느 밭을 보아도 낱낱이 손품이 들어 있었다. 키가 큰 밀은 거의 알이 찼으나 아직도 거두기엔 일렀고 끝없는 푸른 파도를 쉬고 있었다. 그 밭 사이에 있는 길을 따라서 이화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밀밭에는 그 어떤 손이 은빛 잔물결을 일으키며 그 이삭들을 어루만지며 지나가는 것 같았다. 이화는 발을 잠시 멈추고 미소를 띄우며 그 바람이 지나고 이삭이 잔잔해질 때까지 그 바람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마침내 성문까지 오니 장사꾼들이 양쪽에 과일 가게를 버려놓고 있었다. 이화는 얼굴을 푹 숙이고 땅만 보고 사람들의 눈과 마주치지 않게 했다. 또 어떤 사람도 그녀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그녀는 작고 여이고 또 이전과 같이 젊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은 빛깔의 옷을 입고 화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보다 남자들 눈에 띄지도 않았다. 그녀의 고요하고 창백한 얼굴을 본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는 그녀의 가슴 속에 불같은 분노가 타고 있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왕릉의 아들들을 심하게 나무라는 마음과 용기를 가슴에 안고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왕따 형제 집의 큰 대문 앞까지 오자 그녀는 누구에게 말을 붙이지도 않고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늙은 문지기는 입을 딱 벌리고 졸고 있었다. 그의 입속에 듬성듬성 남아있는 이가 석 대가량 보였다. 그는 이화가 지나가자 놀라서 눈을 떴으나 그녀가 누구인지를 아는지라 다시 졸기 시작했다. 이화는 마음먹었던 대로 왕따 집으로 다짜고짜로 들어갔다. 그녀는 속으로 왕따를 몹시 싫어하고 있었지만 욕심 많은 왕을보다는 그를 움직이는 게 더 희망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이화는 왕따가 친절하지 않을 때가 드물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본성이 어리석지만 때로는 주책이 없을 만큼 너그러운 온정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당장 귀찮지 않으면 친절을 베풀 수도 있는 사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화는 왕월의 냉정하고 가느다란 눈매를 두려워했다. 첫째 뜰에 들어서자 곱게 생긴 여종이 눈에 띄었다.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사내종의 눈에 들기 위해 일부러 안에서 나와서 그곳에서 어정거리는 것이었다. 이화는 여느 때처럼 공손한 어조로 말했다. 마님께 내가 좀 만나러 왔다고 전하게. 왕릉이 죽은 뒤 왕따의 아내는 이화에게 다소 친하게 대하였다. 연영에게 대해온 것보다는 훨씬 더 친절하게 대했다.
연영은 상스럽고 함부로 말을 짓거리지만 이와는 그런 말버릇이 없었다. 집안의 대사로 한자리에 모이는 날에는 왕따 부인은 이와에게 이런 말까지 했다. 우리 두 사람은 어쨌든 다른 사람들보다 가까운 인연이 있어. 마음씨가 남달리 고우니까. 최근에는 이런 말도 했다. 부처님 이야기를 할 겸 놀러 오시오. 이 집안에서 진심으로 불도를 믿는 사람은 우리들 뿐이 아니오. 그것은 이와가 그녀의 토벽집에서 멀지 않은 여승의 절에서 오는 여승한테서 설교를 듣는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이와는 먼저 왕따 부인을 만나려 했던 것이다. 예쁜 요정은 아직도 사내 종이 거기에 있는지 눈으로 찾으면서 돌아와서 말했다. 대청으로 가서 기다리시라는 마님 말씀입니다. 마님은 아침 독경을 마치시면 곧 나오실 겁니다. 마님은 매일 아침 독경을 하셔요. 그래서 이와는 대청의 한쪽 벽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다. 이날 왕따는 전날 밤 성내의 인류 요정에서 진탕 먹고 마시고 돌아왔기 때문에 늦게야 일어났다. 그 연회는 극히 성대하게 제일 가는 명주에 손님마다 한 사람씩 기생을 끼고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놀 수 있었던 것이다. 기생들은 노래를 하고 또 손님이 원하는 것에는 무엇이나 응하였다. 왕따는 평소보다 과음가식을 했다. 그에게 돌아오는 기생은 극히 예뻤고 아직 나이는 1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남자의 기분을 도두어 주는 데는 10년 이상이나 남자를 대해온 것처럼 아양이 그만이었다. 너무 지나치게 술을 마셨기 때문에 간밤의 일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머리가 흐렸다. 그는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하품과 기지개를 켜면서 이와가 거기에 앉아있는 것도 모르고 대청으로 들어왔다. 사실 그는 간밤에 기생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농담을 하면 기생이 그 섬세한 손을 그의 조고리 안으로 디밀던 생각이 나서 그는 싱글벙글 혼자 웃었다. 그는 간밤에 그를 연회에 초대한 친구에게 그 기생이 어느 집에 속하는가를 알아낼 작정이었다. 그러고는 늘어지게 하품을 하고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었다. 그리고 잠에서 활짝 깨어나고 싶다는 듯이 양팔을 머리 위에서 떨어뜨리면서 양쪽 허벅다리를 딱 하고 쳤다. 그는 비단 잠옷을 입은 채로 맨발로 비단 슬리퍼를 끌면서 대청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의 눈앞에 이화가 나타났던 것이다. 이화는 검은 빛깔의 옷을 입고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왕따가 미웠기 때문에 약간 떨리었다. 뜻밖의 이런 곳에서 이화를 발견한 왕따는 놀랐고 다시 양팔을 들면서 하품을 하려다 말고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는 동안에 그녀가 이화인 것을 확인하고 약간 어색한 순간을 기침으로 메우고 그로서는 친절한 어조로 말했다. 난 누가 왔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안 사람은 아는지. 네. 이화는 약간 머리를 숙이고 주저했으나 왕따와 단둘이 있을 때 직접 그에게 말하는 것이 나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재빨리 입을 열었다. 평상시보다도 말이 빨랐고 말이 말을 쫓듯이 숨가쁠 만큼 빨리 말했다. 그런데 나는 할 말이 있어서 만나뵈러 왔어요. 나는 걱정이 됩니다. 나는 정말이지 믿고 싶지 않아요. 돌아가신 영감님이 땅을 팔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땅을 팔고 있다니. 팔고 있는 줄을 난 알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이화는 양볼에 뜨거운 것을 느꼈다. 눈물을 걷잡을 수 없고 분한 생각이 가슴에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면서 왕따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왕따를 보기도 싫었지만 죽은 왕룡을 위해서 참았다. 그러나 단추를 채우지 않아서 누르스름하고 민들민들한 목덜미가 드러난 것이 밉살스러웠다. 눈 밑에 두드룩한 살이나 핏기 없는 두드러진 입술도 결코 보기에 좋지 않았다. 이화가 자기를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왕따는 당황했다. 그는 여자가 성내는 것이 가장 두려웠다. 그래서 우선 예절을 차리기 위해 가슴 단추를 끼우는 채 하고 몸을 돌렸다. 그리고 어깨 너머로 이화에게 말했다. 공연한 소리를 듣고 그러오. 꿈을 꾸고 온 거나 아니오. 이화는 여태까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독살스러운 어조로 쏘아붙였다.
그게 무슨 소리요? 꿈이라니요. 나는 바른 말을 하는 사람한테서 들었어요. 이와는 불쌍한 곱사등이에게 화가 돌아갈까 해서 누구한테 들었다는 것은 밝히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남기신 말씀을 이렇게 배반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할 말은 해야겠어요. 이 말만 해두겠어요. 영감님은 꼭 분을 푸실 거예요. 영감님이 먼 데로 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혼이 지금도 영감님 땅에 머물러 계세요. 만약에 땅이 팔린 것을 알게 되면 불효한 자식이라고 반드시 분풀이를 하고야 말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그녀의 눈에는 분이 타올랐다. 언제나 고요한 그녀의 음성은 낮고 차가워서 왕따는 막연한 어떤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체격은 장대했지만 겁이 많았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밤중에 혼자서 묘지에 가지 못했다. 그리고 귀신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믿고 있던 터였다. 겉으로는 아무런 겁이 없는 것처럼 호탕한 웃음을 웃었으나 내심으로는 이화가 말하는 그의 아버지의 영혼이 무서웠다. 막내 동생 것을 조금밖에 팔지 않았소. 그 동생은 돈이 필요한데 군인이라 땅은 필요 없단 말이야. 다시 더는 팔지 않을 테니까 염려 마시오. 이화가 다시 입을 열려고 할 즈음 왕따의 아내가 들어왔다. 왕따 부인은 아침부터 그녀의 얼굴에 수심의 빛이 떠나지 않았다. 간밤에 왕따가 곤드레 만드레로 취해서 늦게 돌아왔을 때 꼬부라진 혀로 연애에서 만났다는 기생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한바탕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그녀는 경멸하는 눈초리로 남편을 쏘아볼 뿐이었다. 그러나 왕따는 갑자기 빙그레 웃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를 대했지만 슬그머니 아내의 눈치를 살폈고 이화가 거기에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아내는 원래 자부심이 강한 여자라 옆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의뢰 잔소리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탁자에 놓인 찻주전자가 뜨거운지 알기 위해서 손을 대어보고 일부러 크게 떠들어댔다. 여보, 당신은 차가 이만큼 뜨거우면 되겠소. 나는 가려던 참이요. 식사 전이지만 곧 찻집에 가려던 참이요. 어서 가봐야겠군. 부인네들에겐 남자가 들어선 안 될 이야기도 있을 테니까. 하고 말하고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 너털웃음을 웃었으나 아내는 여전히 냉랭한 태도로 그에게 싸늘한 눈을 던졌으므로 왕따는 한 번 굽신하고는 황급히 그 자리를 피했다. 그의 급한 동작에 늘어진 살이 흔들거렸다. 남편이 그곳에 있는 동안은 왕따 부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고추 앉은 채로 그가 떠나기만 기다렸다. 그녀는 의자에 앉았을 때에도 뒤로 기대거나 비스듬히 앉지 않았다. 과연 어느 점으로 보아도 온전한 귀부인이었다. 아직 오전이 안 되어 대개의 귀부인 같으면 침대 속에서 손만 내밀어 차나 마시려고 할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벌써 말쑥하게 머리도 빗고 푸른 빛 도는 부드러운 잿빛 공단 옷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다. 남편이 사라진 뒤에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정색을 하고 말했다. 저 남편하고 한평생 지내는 내 신세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나는 저 양반에게 내 청춘을 다 바쳤어. 나는 아들을 셋씩이나 낳아 주었어. 그리고 그 양반이 내 몸종감밖에 안 되는 계집아이를 집으로 들인 후에도 나는 한마디도 불평을 하지 않았어. 나는 그 양반이 천하게 구는 것은 내 비위에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참고 또 참아왔지. 그리고 그녀는 다시 한번 탄식했다. 점잖은 티를 내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녀가 슬퍼하고 있는 것을 안 이화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화제를 돌렸다. 당신이 얼마나 참한 부인인가 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것이 아닙니까? 여승들도 여태까지 설법하던 중에 당신같이 빨리 캐치시는 분은 못 보았다고들 말해요. 그런 말들을 해요. 왕따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내며 좋아했다. 그리고 화제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로 옮아갔다. 어떤 불경을 읽는다든가 하루에 몇 번씩이나 기도를 올린다든가 가끔 육식을 끊는다는 등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인간의 영혼의 마지막 휴식처는
생의 새로운 윤회가 시작될까지의 극락과 지옥뿐이며 인과응보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모든 사람은 내세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설교조로 말했다. 부인의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칠 줄을 몰랐다. 이화는 그 반절밖에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한편으로 그녀는 땅을 더 이상 팔지 않겠다고 한 왕따의 말을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갑자기 그녀는 왕따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기가 견디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부인이 차를 마시려고 잠시 말을 그친 틈을 타서 일어나면서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주인님이 자기가 하시는 일을 당신에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나 영감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 땅을 팔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어기지 마시라고 기회 있는 대로 주인님께 여쭤주세요. 제발 소원입니다. 돌아가신 영감님은 한평생 피땀을 흘려서 대대로 후손이 잘 살아갈 미천으로 그렇게 땅을 사두신 것인데 그것을 아들댁에 가서 벌써 판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 아닙니까? 아무튼 당신께서 좀 도와주세요. 왕따 부인은 얼마나 땅을 팔았는지 몰랐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가 모르는 건 없다는 듯 확실한 어조로 말했다. 걱정 말게. 내 남편이 체면 없는 일은 하지 않게끔 내가 잘 할 테니. 땅을 판다면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손바닥만한 것이고 막내 시동생 것일 걸세. 그 시동생은 장차 장군이 되어서 우리 일가의 이름을 빛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땅보다 돈을 원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도 왕따 말과 같았다. 같은 말을 2번이나 들으니 이화는 약간 안심이 되었다. 그리고 2번이나 들었으니 그 말은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돌아가기로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공손히 절을 하고 하직했으므로 존경받기를 좋아하는 왕따의 아내는 득이만면하여 자기 같은 현부인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한편 이화는 토벽집으로 돌아왔다. 왕따가 찻집에 갔을 때 그는 왕얼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왕얼이 앉아있는 탁자 곁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못마땅한 듯이 말했다. 사내란 평생 계집들에게 졸리고만 사는 건가? 내 집안만 해도 견디기 어려운데 땅을 팔았다는 소문을 듣고 이화까지 와서 내게 땅을 팔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으려고 야단이니 정말 어디 살겠나? 왕얼은 고개를 들고 형을 쳐다보았다. 동생의 반들거리는 여인 얼굴에는 엷은 웃음이 떠올랐다. 그런 것이 뭐라거나 귀담아 듣지 않으면 되잖아요. 제멋대로 짓거리게 두면 그만이에요. 이화는 우리 집안에서 미미한 존재이고 무슨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하지 말아요. 만약에 땅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말하거든 땅 이외의 것에 대해서 말을 꺼내세요. 그러면 자기도 자기에겐 권리가 없다고 단념을 할 테니. 이화는 그저 그 토벽집에서 밥이나 먹고 살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지 쓸데없는 일에 참견이 가당키나 해요. 그때 급사가 계산서를 가지고 왔다. 왕얼은 날카로운 눈초리로 들여다보고 속으로 샘을하고 계산이 맞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지갑에서 필요한 만큼 돈을 끄집어내면서 어딘가 계산서가 틀린 것 같이 의심하는 표정으로 돈을 치렀다. 그리고 형에게 약간 허리를 굽신거리고 나가버렸다. 그리하여 왕따는 혼자 남았다. 동생이 그렇게 말할 때도 그는 역시 우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그는 이화의 말이 아무래도 약간 두려웠다. 아버지는 죽었지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화가 말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안해졌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급사를 불러서 계산하고 맛있는 게요리를 주문했다. 그것은 우울한 속을 풀기 위해서였고 불쾌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기 위해서였다.